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얼마 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통화정책 행보를 보일지에 금융시장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한국은행 통화정책 전망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던 전문가들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국내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여건까지 좋지 못하니까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도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나오기는 어렵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점쳐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내년 3분기쯤에는 연준이 인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연준 위원들의 전망치 점도표도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 미국을 보고 우리가 따라서 내린다라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그 3분기 이후가 되는 셈일 텐데 네.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안 됩니까?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일단 좀 커졌는데요. 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5.5%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니까 최대 금리 격차가 2%포인트까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면 두 나라 간의 금리 격차는 좀 더욱 확대되고 그 확대 시기도 길어지게 되는데요. 네. 올해 연말 안에 금리 격차가 2.25%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군데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칠 때 그 은행들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이치로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빠르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달에는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총 17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요. 예. 이 기록은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순유출 기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면 국내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달러원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금씩 빠져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거군요. 네. 미국과 금리 차도 문제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네. 변동성 요인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유가가 전이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변동성 요인을 포함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는데 유가 때문에 한 그 시기가 3개월 정도 뒤로 밀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게다가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도 좀 심각한 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도 내려가게 되니까 가계부채가 또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국제 유가와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으면 반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됩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처럼 견조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표상으로 나오는 어떤 미국과의 그 경기 여건도 좀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 금리 수준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가계부채 문제를 좀 억제하려는 그런 자세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이웃 나라인 일본 상황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네. 이제 일본은행은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꾸려나 싶었는데 잠시 멈칫했나 봅니다. 네, 조금 전이었죠. 일본은행이 이틀 동안 개최했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도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일본은행은 주목해야 될 게 10년물 국채금리의 허용 변동폭인데요. 네. 그 허용 변동폭의 상한선이 최근에 조정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에서는 일본은행이 10년물 금리 상한선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네. 이것은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일본은행이 서서히 긴축으로 돌아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10년물 금리 상한선이 기존과 동일하게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긴축 전환은 아직 멀었다라는 인식이 좀 갑자기 확대되면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좀 크게 떨어졌고요. 네네. 그것은 곧 달러 엔 환율이 크게 오른 것을 뜻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 통화 정책까지 다뤄봤고요. 다음 뉴스는 산업계 소식인데 얼마 전에 공개된 아이폰 15 시리즈 우리나라 출시일이 정해졌죠? 네, 신제품 공개 한 달 만에 국내에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출시 일주일 전인 다음 달 6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애플이 세 번째로 아이폰 15를 출시하는 국가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플은 22일자로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40여 개국에서 1차로 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달 29일에는 마카오,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1개 나라에서 2차 출시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그 다음인데요. 네. 2차 출시국보다 2주 정도가 늦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애플이 한국 시장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아이폰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출시가 다소 뒤처졌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2차 출시국 또는 그 후순위 국가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가운데서 플러스 제품이 그 제품 공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1차 출시국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정도가 좀 예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신제품이 항상 국내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립전파인증원의 전파 인증 절차 때문이라는 분석도 물론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또 이번 아이폰 시리즈는 국내에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그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이폰 15가 달러 기준으로는 가격이 전작인 아이폰 14와 동일하게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출시 때보다 달러 원 환율이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화 기준으로는 조금 더 저렴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아이폰 14와 15 시리즈가 동일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런 논란 속에서 이번 아이폰 시리즈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또 끌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이런 논란들과 별개로 아이폰 15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좀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진 중국에서조차 사전 예약이 굉장히 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네. 중국을 비롯한 1차 출시국들이 대부분 다 사전 예약 접수에서 큰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우선 국내 통신 3사가 사전 예약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좀 큰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아이폰 고객들의 큰 관심을 고려해서 출시일 새벽 0시부터 곧바로 아이폰 15를 보내주는 그 새벽 배송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애플 관련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통신 칩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애플이 자체 통신용 칩을 개발해왔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예상과 달리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 탑재되지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그동안 퀄컴에서 칩을 공급받아 왔는데 퀄컴과 사이가 좀 많이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특허 침해 문제도 좀 불거지면서 서로 좀 소송전을 벌여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원가도 좀 아끼기 위해서 자체적인 통신용 칩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에 탑재를 하려고 했지만 막판에 좀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 좀 칩이 너무 느리고 또 열이 너무 빠르게 좀 과열되고 네. 또 회로기판의 크기가 아이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해서 사용 불가 판결이 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결국 퀄컴으로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통신용 칩을 공급받기로 하고 최근에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좀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해 주려고 하는데요. 예.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유지하되 네.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 보조금 확대는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기 승용차는 올해 기준으로 차값이 8,500만 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대상 같은 것보다는 뭐 이제 아무래도 보조금 액수를 놓고 정부에서 논의가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사실 좀 정부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면서도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는, 크게 반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확대돼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을 보면 최대치가 중대형 차가 한 680만 원이었고 또 소형차가 580만 원이었고요. 네. 또 지자체 보조금이 붙는데 지자체별로는 좀 많이 다릅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에서 한 1,150만 원 사이이고요. 그리고 서울은 180만 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액수를 보면은 아까 8,500만 원 미만 차에 서울이 고작 180만 원, 서울이 제일 가장 네, 서울이 싸네요. 좀 저렴하죠. 네. 그래서 지방으로까지 원정을 가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또 방안들이 나오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